재구매해 주시는 기업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은 뭐 T1, SM, JYP, YG, 그다음에 롯데월드, 서울시교육청 등등의 고객사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해주고 계시고요. 22년도에서 23년에는 매출 10배 성장이 돼 있고 3년도에서 24년도에는 2.7배, 이제 2024년도에서 2025년 1.7배 성장이라고 되어 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로아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23, 4년도에는 3,200%랑 24년도, 25년도에는 7,000%가 나오는데 그분이 행사를 준비하셔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걸 맞췄거든요. 저의 철학 중에서 하나는 마케팅보다 제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프 더 대표입니다. 사석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대표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 더 대표 5번째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퍼슨스 편집장 이시용입니다. 대표가 되고 싶은 개미입니다. 프로그레스 클럽의 신재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주식회사 콘콘의 서소영 대표님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우선 자기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콘콘의 대표 서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IP가 사랑받고 성장하는 전 과정을 완성하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B2C와 B2B를 같이 영위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떠한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오즈의 제작소라는 서비스이고 이거는 굿즈 제작 올인원 플랫폼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B2B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나 엔터사분들이 대부분 팝업이나 판매용으로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납품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굿즈를 추천부터 디자인, 제작, 포장,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굿즈 제작의 진입장벽을 줄이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었고 그 제작의 진입장벽 중에서 하나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다양한 제작업체와 소통하고 발굴하고 해야 되는 컨택 수단들이 너무 많다는 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운영 리소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작업체분들을 저희 플랫폼에 입점시켜가지고 그래서 저희만의 주문 제작 전문 SCM 시스템을 바탕으로 리소스는 줄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의 VC 앞에서 약간 피칭하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한 몇 번 해본 약간 준비가 된 느낌이 멘트. 벌써 드네요. 전문가 느낌이. 더 해주시나요 소개를? 그래서 두 번째는 유니버스 존이라는 서비스이고요. 이건 우리가 직접 IP를 발굴하고 소유해서 굿즈를 직접 판매하고 유통하는 영역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미 팬덤이 강한 IP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막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와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IP를 자체를 성장시키면서 굿즈도 함께 판매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간단히 양분화 해보면은 오제 제작소 같은 경우는 B2B라고 볼 수 있고 유니버스 존은 B2C라고 볼 수가 있는 개념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각각 시작한 시기는 언제쯤부터 시작하셨어요? 오제 제작소는 22년 10월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스 존은 25년 1월 3월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제 막 1년이 되어가는 시기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 스토리를 여쭤보기 전에 처음부터 아이템이 동일했었나요? 지금의 사업 아이템과 주식회사 콘콘에? 한 번 피버팅을 했고 그래서 주식회사 콘콘 자체는 21년 12월에 설립을 했었어요. 그때도 오즈의 제작소라는 서비스명이긴 했지만 아이템이 현재와 달랐었고요. 그 다른 방향으로 한 1년 넘게 진행을 하다가 피버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이제 없는 네. 모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어떤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는 굿즈 제작 관련된 커뮤니티와 커머스 플랫폼 형태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결국엔 풀고자 하는 첫
문제 첫 미션은 똑같았거든요. 굿즈 제작의 진입 장벽을 해결하자, 이 비효율과 어려움들을 없애자, 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는 요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타겟들 중에서 개인 디자이너분들을 타겟으로 처음엔 잡았었어요. 개인 디자이너분들 타겟으로 정보를 많이 공급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했어가지고 커뮤니티 방식이었었는데, 이게 시장 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봤었을 때, 다르게 피버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피버팅을 한 게 이제 B2B 굿즈 제작 올인원 방식이고요. 그 이후로 좀 사업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표님 본인의 관심사가 아마 굿즈 그리고 IP였을 것 같은데, 어떠한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으나 특정한 문제점을 발견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그 계기라든가? 일단 대학생 때 우연찮게 굿즈를 계속 만들면서 뭔가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했던 경험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어떤 굿즈를 만들든 간에 항상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어요. 똑같은 어려움. 왜 이렇게 업체 찾기가 힘들지? 업체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단어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주문 제작의 영역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내 디자인을 입히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더 미지수인 세계더라고요. 근데 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계속 파악을 해봤을 때, 온라인의 제작업체분들이 온라인에 미숙하시다는 점이나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온라인으로 잘 전환이 안 됐다라는 포인트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뭔가 특정 시기에 알게 됐다기보다는 대학생 때 여러 활동을 토대로 계속 굿즈를 만들고 반복해오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20년도쯤에 더 좀 결심을 하게 됐고요. 결심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거시적 변화를 바라보자면 분명히 변화할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도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K-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더 좀 올드하게 느껴질 그렇지. 정도로 그렇죠, 워낙 그 시장 자체가 커지기는 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파이가 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희 같은 아저씨들이 굿즈를 사보기만 했지 만드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이 느꼈던 어떠한 문제점이 콘콘 덕분에 어떻게 해결됐는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뭔가 특정 문제가 완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굿즈를 만들어야지 좋을지 자체를 좀 잘 모르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의사결정들이 들어가는데, 이 굿즈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 행사, 뭐 홍보, 판매 이것도 있고, 어떤 타겟에게 주냐, 그리고 그거 자체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굿즈의 종류도 다 달라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뭔가 예산이라든지 생산할 수 있는 수량, 그 다음에 납기일, 요게 제품마다 굿즈의 종류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걸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요 점에서 어떤 굿즈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는 굿즈를 추천해드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도 보면 굿즈 디자이너, 상품 디자이너 쪽이 전문으로 계시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아무리 큰 회사여도 뭐 웹 디자이너, 근데 그 웹 디자인과 이 상품 디자인도 결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도 원래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부탁하기도 좀 죄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저희가 또 직접 해드리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작이나 포장 영역도 하나의 제품이 굿즈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포장의 퀄리티도 최종적으로 되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 포장 하나의 제품에 한 업체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5가지 업체를 거쳐야 할 정도로 소통해야 될 포인트도 많고, 그다음에는 제작 자체가 지류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종이 제작업체, 박스 제작업체, 뭐 스티커 제작업체, 아크릴, 인형 다 달라요. 제작이라는 게 전문 기술이다 보니까 한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를 계속 찾고 비교 견적하고 그다음에 계속 소통하고 정산도 다 따라야 되는 이 문제점을 저희가 그냥 한 번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주문 제작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큰 기업들에서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은데 큰 기업은 보통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번 맡기고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니즈가 좀 많이 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마카세에 대한 알아서 해줘 대신 요런 IP를 좀 써줘야 돼 라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기념품 회사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굿즈 말고 뭐 하다못해 뭐 손톱깎이를 준다거나 뭐 보조 배터를 준다거나 하면은 그렇게 뭐 회사명 박혀서 나오는 게 많이 많죠.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대표님이 대학교 시절일 때도 굿즈를 전체 다 턴키로 해주는 업체는 없었겠지만 디자인 정도 대행하고 뭐 배송도 대행하고 제작도 대행해주는 정도는 조금씩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경쟁자가 없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렇게 턴키로 하는 어떤 공급자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셨을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맨 처음에 피보팅을 했었을 때는 좀 파악한 빈틈이 그렇게 대행해준 업체들은 있긴 하지만 마케팅이나 판매 목적의 굿즈 쪽을 엄청 잘하는 곳은 없네를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판촉물이나 아니면 웰컴 키트 이쪽은 좀 이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판매용이나 마케팅용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주로 하는 타겟 자체도 1030 여성분들 타겟으로 굿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이 없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었었고 근데 이 시장은 오히려 파이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커지려면 계속 더 커질 수 있는 곳이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래서 그때 피보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회 이후로도 지금도 경쟁사들은 많고 뭐 턴키로 대행해주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의 차별점 같은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SCM이라는 게 갖춘 곳이 네, 이거 갑자기 좀 뭔가 말하기 좀 경제사회까지 갖춘 곳이 워낙 잘 없고요. 다양한 거를 한꺼번에 하는 데가 없다라는 네, 식으로 네, 받아들이면 네. 되겠네요. 심지어 그거를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운영 리소스를 절감한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제작이랑 포장 관계도 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아예 없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그냥 레퍼런스 없이 다 만든 사례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트렌디함인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나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고객분들이 느끼시는 감상이 그것이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요즘 굿즈 잘 만들 것 같다. 근데 이런 트렌디함은 그래도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이게 영상에도 한번 들어가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을 때 네. 느낌이 진짜 뭔가 되게 요즘 회사. 네, 요즘 약간 이 감성은 내가 만들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굉장히 가장 특히 이제 유니버스존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딱 뜨는 대문 페이지가 이거 엄청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젊은 느낌이 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고객사들이 약간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듣다가 궁금한 게 지금 보면은 굵직굵직한 고객사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맨 처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뭔가 이렇게 써놓을 만한 굵직한 회사가 없던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약간 세일즈를 하셨고 그때 이 고객사를 유치함으로써 그 이후가 좀 잘 풀렸다. 그래서 약간 기억에 남는 케이스 있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좋아요. 어떤 거에 쌓였나요? 그거 덧붙여서 언제 매출이 그때가 언제 창업한 이후에 언젠지도 좀 궁금해요. 네네. 그 제가 22년 8월부터 피벗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시장 조사를 다시 했고 22년 10월부터 좀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레퍼런스도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일단 나름의 MVP 느낌처럼 굿즈 제작 올인원 서비스가 진짜 먹힐지는 저희의 생각이 없고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PMF 테스트, 뭐 PMF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우리 그냥 진짜 다 할 수 있다, 잘한다, 그냥 어필을 메인 페이지에 그냥 했었어요. 랜딩 페이지에 거의 뭐 글자와 그림 정도만 있는 수준의 MVP 정도의 홈페이지였었고, 근데 다행인 건 저희가 예전에 커뮤니티 형식의 도메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계속 쌓였던 게 있어가지고 SEO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저희 SEO 관리도 나름 하긴 했었었고, 그래서 굿즈 제작을 검색하면 저희 홈페이지가 꽤 상단에 떴었고, 지금도 그래서 SEO가 거의 1위 정도로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굿즈 제작, 오제 제작소 뭐 이런 키워드로 어쨌든 SEO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유입되셔서 고객분들이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첫 고객사가 CJ 제일제당이었었거든요. 되게 엄청난데? 첫 고객이? 네. 네. 그냥 정말 그분 제가 한 피버팅을 하고 반년 이상 동안 계속 모든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다 여쭤보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냥 굿즈 제작 검색하니까 뜨길래 들어왔다. 와, 근데 이거는 SEO의 승리네요. SEO의 승리네. 진짜 자연 유입이네. 네. 오가닉 유입 제대로네, 제대로. 맞아요. 근데 뭔가 된다길래 일단 연락을 해봤는데, 근데 그분이 행사를 준비하셔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걸 맞췄거든요. 된다고. 얼마였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명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주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2주 안에 제품까지 나와야 된다? 네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심한데? 네, 그래가서 어떻게든 맞춰서 여기만 된다길래 여기에 맡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제가 기억하기엔 GS 홈쇼핑이었었고, GS 홈쇼핑. 네, 그분들에게 이제 최대한 잘 어떻게든 납품하고 포트폴리오나 리뷰 최대한 부탁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쌓으면서 계속 늘려나갔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안 되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된다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완전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거짓말이지만 어떻게든 해내면 거짓말은 아닌 거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된다고, 일단 된다 다 하고 어떻게든 제작업체 찾고 뭐든 발굴하고 테스트해서 납품해서 그 된다고 한 말을 다 지키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업체도 계속 알게 됐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업체 분들, 소수 분들과만 지금까지도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맡기게 되면은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들은 그 예산 안에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시의 첫 고객, 뭐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뒤에 GS 홈쇼핑 맞죠? 네, 거기 할 때 마진이 남는 상태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트폴리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셨을까요? 네, 저는 항상 마진이 다 남는 방식으로 마진 충분히 챙기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경험상 이긴 하지만 그때 고객 인터뷰나 여러 가지 토대로 좀 깨달았던 거는 예산이 좀 정해져 있더라도 그 예산이 너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 정도야 기업도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굿즈다 보니까 다른 아이템과 다르게 조금 유리하면서도 이게 장단점으로 작용했던 부분은 특정 상품이잖아요. 특정 시기에 진행되는 이벤트 상품이 좀 많다 보니까 경영 지원진 입장에서도 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부담이 없으셨고, 일단 해보지 뭐 하고 그냥 해보시긴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가지고 소액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거래를 늘려가시는 방식으로 좀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첫 재구매도 그럼 혹시 네. 제일제당일까요? 재구매 기업 궁금해요. 재구매해 주시는 기업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은 뭐 T1, SM, JYP, YG, 그다음에 롯데월드, 서울시 교육청 등등의 고객사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내 재구매율은 5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 네. 제일제당은 재구매를 했었나요? 재구매를 했었고,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군요. 현재 그 오제 제작소랑 유니버스 존이 두 개의
사업체라보다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을 홀로 100%로 따졌을 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지금은 작년에 아무래도 유니버스 존을 시작했다 보니까 음. 한 80% 정도가 오즈의 제작소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회사 자체의 인력도 다 거기에 많이 쏟고 계신 상황인 거죠? 올해 작년에는 좀 어떤 시기였냐면 IP 업은 처음 시작한 것이었고 저도 휴학생 입장으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해본 적도 없었던 사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도전하고 여러 가지 시장 파악하면서 시도를 하면서 계속 좀 역량들을 쌓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는 게 더 좋을까 그런 계속 시도의 시기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의 감을 더 많이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IP 업 부서 쪽으로 완전 전향해서 이제 좀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신규 채용도 IP 팀 분들 신규 채용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제 제작소가 인원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퍼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IP를 어떻게 보면 쉐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IP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매출을 일으키는 것 같긴 한데 자체 IP도 아까 준비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자체 IP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자체 IP를 창작하진 않고 IP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예 그거를 사서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100% 인수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 독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런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그쵸. 약간 내 걸로 뭔가 키링이라든지 뭐 맞지. 요만한 그런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홍보 목적이든 아니면 실제 요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지적 재산권을 위해서 뭔가 뭐 디자인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IP 관련되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이 IP를 누군가 베꼈을 때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IP를 소유하시나 해서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출의 성장 속도를 따로 별도의 이제 노션 페이지에다가 적어 두셨어요. 잠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면은 22년도에서 23년에는 매출 10배 성장이 돼 있고 3년도에서 24년도에는 2.7배, 이제 2024년도에서 2025년 1.7배 성장이라고 되어 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로아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23, 4년도에는 3,200%랑 24년도, 25년도에는 7,000%가 나오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제가 투자를 하고 싶은 정도로 엄청 이제 높은 수치인데 이게 뭐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있겠으나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많은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일단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 철학이나 이런 건 다르고 답은 없지만 저의 철학 중에서 하나는 마케팅보다 제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든요. 제품이 좋으면 그때 마케팅 효과가 더 엄청나지고 혹은 알아서 사람들이 유입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처음부터도 마케팅비나 뭐 영업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품을 다지려고 했었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도 좀 마찬가지 맥락인 게 일단은 저희 자체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희 자체 역량을 많이 키우면서 그냥 고객들이 원하게끔 만드는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SEO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한 번 유입된 고객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첫 고객보다 재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평균 객단가가 20배 가량 높을 정도로 그 단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냥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그 서비스를 잘 공급해서 기존 고객이 재구매하시면서 객단가 올라가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진 포트폴리오 토대로 신규 고객이 더 잘 유입되고 신규 고객이 심지어 더 잘 전환이 되고 이런 순환 효과를 계속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비 투자 별로 없이도 좀 계속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럼 현재 뭐 온라인 마케팅이 됐든 영업이 됐든 하고는 계신가요?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않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검색 광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매출의 1% 정도만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오가닉하게 그런- 굴러가는 사업이네요. 네. 이 정도면 꿈의 사업일 정도로 입소문이 굉장히 강할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담당 팀들 이직한 경우도 많고 하니까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뭐 팝업을 해야 돼. 우리 회사 당장 지금 팝업하라고 위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어. 근데 굿즈를 만들려고 해. 근데 나는 아저씨야. 이러면은 이제 야 너 혹시 어디서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다른 회사나 물어보면은 거기 그 뭐 오주 머시기 거기 가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여기에 다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아예 인터넷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뭔가 저런 매출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품이 먼저다라는 게 좀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듣다가 좀 궁금해진 게 이게 제품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운영 리소스가 줄어든다고 해도 결국에 고객사들이 만족하려면은 우리 굿즈 완성도가 진짜 높네. 사실 이게 키잖아요. 근데 굿즈를 만드는 건 결국에 공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공장이랑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거든요. 공장 소싱하는 뭔가 노하우도 있으세요? 아니면 공장 사장님들이랑 내고하는? 이 부분도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가지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잘 소싱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소싱할 때 기준도 뭐 단가, 퀄리티, 낯길, 그다음에 1분 내 뭐 소통이 원활하게 되냐 이 점을 토대로 소싱을 하고, 근데 소싱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신기한 거는 직접 좀 거래를 해봐야지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슈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거래를 계속 해보면서 아니겠다 싶으면 좀 중단하기도 하고 괜찮다 싶으면 더 끈끈하게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짜 공장분들, 업체분들이 잘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여가지고 항상 뭐 감사함이라든지 그 관계를 끈끈하게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한 애쓰는 부분,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공이 어떻게 보면 쌓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은 업체, 아닌 업체가 계속 바뀌는 고, 괜찮은 업체는 더 강하게 끈끈하게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 또 마찬가지로 저희 많이 느끼는 게 사람과 사람이 결국에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부 분들의 소통 능력도 되게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분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분들과도 협력하시고 하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제일 좋다고 계속 막 이게 좀 많이 말씀하시긴 해요. 그냥 되게 사근사근하고 엄청 내부 직원분들 정말 다 친절하시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좀 높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업체분들과도 정말 되게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결국에는 사실 좋은 공장분들과 꾸준히 거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량을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많은 물량을 결국은 돈이 그렇네. 돈 많이 때려박으면 퀄리티가 올라가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네, 결국엔 그게 이제 그렇지. 기본적으로 물량을 많이 드려야 되고, 물량을 많이 드리기 위한 방법이 일단 한 가지는 좋은 고객수를 잘 유입시키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그래서 저희가 IP를 소유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해요. 이게 공장분들의
컨트롤력을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물량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단가 퀄리티 낚일 요거를 잘 지켜주시는 선순환 그렇죠. 구조 플라이힐이 딱 완성이 되는데, 그러기 위한 한 요소로 직접 우리가 팬 강한 IP 그리고 혹은 떠오르는 IP를 강하게 초기에 잡아가지고 우리만이 이 IP로 굿즈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게 되면 결국엔 그게 저희 제작 업체분들 물량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도 또 결국에는 또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나 유대감 이런 부분들도 꽤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답에서 궁금한 게 막 10개씩 생겼는데 그냥 딱 하나만 물어봐라 하면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미 성공한 케이스고 여러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망한 케이스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살짝 녹은 게 중간에 있겠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거나 해서 중단된 적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그렇지. 거래를 끊은 적이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뭔가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샘플을 원했는데 완전 뭐가 퀄리티가 영 박살나서 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그런 사례를 어떻게 또 그 공장은 또 어떻게 아예 거래를 끊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실패 사례. 경우의 수라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불량률이 예를 들어서 10%가 넘는데 요것에 대한 핑계를 대시면서 분량이 너무 약간 이렇게 거절을 하시거나 하면 그래도 그냥 어쨌든 그 일 자체는 잘 마무리해서 고객사에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이렇게 원활하게 협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는 거래를 하지 않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량품은 고객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내부 실무지문도 어쨌든 이 일은 이 공장분과 그 트러블이 나서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원만하게 잘 소통해서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업을 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거는 굿즈 제작이라는 게 정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항상 생기고 하지만 고객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대부분. 그렇지. 네, 고객분들은 모르고 그냥 다 완성된 걸 딱 이제 보시는데 여기서 신나게 때려 맞으면 이제 거기서는 해피한 결과물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게 어쨌든 베스트긴 하죠.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슈가 안 생긴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뒤에서는 수많은 이슈가 있었었고 어떻게든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슈가 없었던 거여서 그게 다 비용에 녹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정을 많이 받긴 해요. 그 백조의 막 엄청 발길질.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방금 이렇게 살짝 넘어가시긴 하셨지만 이 어른들의 용어죠. 원만한 소통으로도 잘 넘어갔다. 어른들의 이제 사정이 있는 약간 그런 건데 약간 공장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안 좋게 됐을 때 문제가 그 안 좋은 걸 또 광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별로면 여기 다시 안 먹어하고 악플 남길 수 있지만 이 공장하고 나중에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지금 기분 나쁘지만 뭐 또 너무 함부로 말하면은 또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게 좀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특히 처음에 뭐 소규모로 진행을 했을 때는 MOQ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공장에서 요구하는 그렇죠. 물량이 그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거 여쭤봤고요. 어쨌든 원활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 원활한 소통은 당연히 대표님 본인이 하시겠죠? 아니요, 이제 실무자분들이 지금은 실무자분들이 네네.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총 인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지금 13분 저 제외하고 13분 계세요. 그러면은 각 역할은 어떻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프로덕트 팀 같은 경우에서는 CPO와 개발자 2분과 프로덕트 디자이너 분이 계시고요. 다음에는 CX 팀에 기업 대상으로 생산 관리 하시는 분 1분,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기업 대상으로 생산 관리 하시는 분이 4분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CS 하시는 분 1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 2분에 MD 1분, 그리고 IP 팀은 지금 현재 1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뽑았던 포지션은 어떤 오. 포지션이요? 오래된 사람. CX. 네. CX. 디자이너분. 디자이너분. 네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같이 하신 저희가 피벗을 했을 때
제가 딱 피벗을 결심하고 나서 요 피벗하는 방향에 적합하게 아예 신규 채용을 다 새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이 그때와는 완전 다 다른 인원으로. 네, 오신 맨 처음에는 좀 학생 창업이었었고 다 학생분들끼리 함께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커뮤니티 커머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방식 자체가 결국엔 돈을 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또 수익 구조도 명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뭐 창업보다는 그냥 경험 쌓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저 혼자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피보팅을 하게 됐었고요. 피보팅을 했을 때 그 시점에는 저 혼자였었어요. 공동 창업자가 피보팅 할 때? 네네. 처음도 막 완전 공동 창업자분들이 좀 일찍 나가시긴 하셨어가지고 한 반년에서 1년?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 피보팅을 하면서 완전 새롭게 세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만의 조직 철학에 맞게끔 문화를 저 혼자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분들을 계속 모셔왔었습니다. 콩코네 입장에서는 스케일업을 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줄이거나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은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제 투자를 받으셨으니까 투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많이 요청을 받는 카테고리류, 예를 들면 의류라든가 등등의 공장을 직접 구축을 해서 제작을 진행하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받은 투자금을 또는 사내 유보금을 어떤 방향성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신지 그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나 지금은 IP 하는 유니버스 존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팬덤이 강한 빅 IP를 잘 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딱 그냥 빅 IP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 과정 어쨌든 아예 저희는 지금 빅 IP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저점 매수라고 표현하기로 해서 그래서 빅 IP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거기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판단했었을 때 결국에는 더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요 IP 시장 자체가 아이돌 쪽도 그렇고 특정 아이돌 쪽에 더 큰 돈이 다 쏠리고 그렇잖아요. IP 시장이 자체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가 많이 독식하는 양극화가 되는군요. 네. 근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IP 하나가 정말 잘 되면 그 IP 하나만으로도 상장하잖아요. 뭐 BTS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인기 있는 IP는 정말 강한 잠재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빅 히트를 치는 IP를 잘 소유하는 거 그걸 토대로 더 큰 볼륨을 내는 거 요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홈런을 치려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 방식은 그러면 라이센스 임대 개념이 아니라 정말 소유 하려고. 네, 저희가 지금 뭐 평생 소유는 아니고 특정 기간 동안 소유이긴 한데 요 방식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좀 고민되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것도 약간 저는 이 업을 하면서 연예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연예계인 아이돌 분들도 재계약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슈퍼스타가 됐는데 나가보면 그 회사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네. 그죠? 네, 약간 좀 그런 개념은 저희도 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궁금증이 두 가지인데 아까는 저점 매수하신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 딱 그 표현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IP의 가치 평가, 이건 뜰 녀석이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1번 궁금증이었고 2번 궁금증은 사실 저는 훌륭한 IP,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IP는 그 밑에 내러티브가 탄탄하게 깔린 IP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블이나 디즈니 같은 IP들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포켓몬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서사가 탄탄하고 그리고 그 서사를 풀어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그런 포맷을 빌려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서사를 우리는 이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야를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IP들 중에서 그런 IP들이 많을까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냐, 2번은 국내에서 이런 IP 하려면은 결국에는 내러티브 쌓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책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쪽에서 발굴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두 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저 IP를 어떻게 저점 매수하냐. 예,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정량적인 지표도 보긴 하지만 사실 정성적인 부분들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량적인 부분이야는 뭐 팔로워나 좋아요나 댓글 요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계정에 이 얼마큼 성장하고 있냐, 성장률. 그리고 근데 이제 정성적인 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팬분들이 요 캐릭터로 프로필 사진을 많이 하냐, 그리고 SNS 이름을, 이 캐릭터 이름을 사용하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댓글을 토대로 이 캐릭터와 유대감을 느끼냐, 어떤 그런 댓글 반응들 좀 많이 보고요. 그래서 SNS 반응을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거랑 그거 외에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건 현상들인 거고, 요 캐릭터를 봤었을 때 일단 저는 외면이 한 80% 이상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일단은 외적으로 매력적이고, 그리고 외적으로 이 캐릭터를 내가 사용했을 때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인지, 그런 모습인지, 그 외적인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데, 근데 내적인 걸 봤었을 때 더 빠져들게 만들어. 그 내적인 게 스토리, 서사, 요 성격, 뭐 요런 것들이고요. 세계관. 네. 그게 이제 다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모두가 조합이 되면 정말 베스트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예인 시장이랑 비슷하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외적인 게 마음에 들면 어떤 행동을 하든 귀여워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캐릭터 시장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초기 IP 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맞아요. 만든 거 맞아요. 아니냐? 근데 사실 방금 뭐 말씀 주신 것 같긴 해요. 비슷한 거 네, 같아요. 네. 어쨌든 외형 보고 끌리고 내러티브는 서포트 해준다. 그렇죠. 약간 락인만 노리는 거다 했을 때 근데 그럴 수도 내러티브가 있겠다 먼저 하는 발생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긴 한데, 음. 그거는 대부분 그냥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애초에 있는 곳의 캐릭터들인 특성인 것 같고, 그런 스토리가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들은 일단은 제가 그쪽 방향은 좀 또 두 가지 방향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쿠로미를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쿠로미와 헬로키티를 만든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야. 그렇지. 근데 한국 시장이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거기 가서 막 홍보도 대신 해주고 뭐 개발도 해주고 제품도 막 찍어줄 만한 데가 있으면 좋겠어. 여기 딱 찾아갔어. 콩콩 찾아가서 나 요 아직 안 뜬 쿠로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한 5년 빌려줄게. 5년 동안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서 뭐 어떻게든 해봐. 5년 이후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만큼 파일을 많이 키워놨어? 그럼 내가 날름 가가지고 내가 한국지사 세워서 내가 해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은 BMW 같은 자동차 총판이 그렇고, 뭐 다이슨 같은 그렇게 총판으로 처음에 들여왔다가 내가 한 10년 정도 독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냥 한국 지사를 세워버리는, 아까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저점 매수에 성공했어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다 들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체 IP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신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자체 이런 걸 만약에 계속 어떤 사업으로 영위하신다고 했을 때 그 아이템 셀렉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위임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본인의 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자체 IP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젊은 감성으로 반대를 했을 때 대표가 내 감성에 이게 맞는데라고 하면은 그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자본금이 정말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는 자체 IP도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IP의 소유자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맺을 수 있다는 베스트긴 하지만 물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 지금 뭐 저 감적인 부분에서는 실무진 분들 의견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저희 애초에 조직 문화 자체도 되게 수평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 엄청 트렌디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느껴지는 저희 감상은 저희 회사 외부의 분들은 저를 봤었을 때 되게 MG 같고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오타쿠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회사 내에서는 되게 일반인 할머니 취급받나 역시? 그런 건 아니죠. 약간 저 노땅 이런 건 아니겠죠? 소영님 요즘 이거 유행하는데 알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대표님 뭘 몰라 이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실무자분들이 만약에 이 IP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굉장히 마진도 박하고 생각보다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또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좀 고민인 게 지금 규모는 저희가 좀 되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더 제가 좀 많이 내리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실무자분이 어떤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솔직히 그게 뭔가 엄청 아무리 설득해도 잘 모르겠으면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이게 왜냐면 리스크가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리스크가 별로 안 크면 일단 다 시도를 해보는 타입인데 리스크가 되게 많이 큰데 공감이 안 되면 못하지 않을 제 관심 분야인 거냐 아닌 거냐는 공적인 부분에서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관심 분야이든 아니든 그냥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으냐 안 같으냐인 건데 근데 그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설득이 안 되면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제 관심 분야는 상관없긴 해요. 돈 인기가 벌면 많을 것 같으면은 된다. 뭐 메시 데려와야죠. 뭐 어떻게 잘 팔릴 것 같으면은 뭐라도 하겠다라는 거네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두 가지 판단 기준 캐릭터나 IP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과 그 내러티브 서사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으나 데려오고 싶은 친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있는 캐릭터나 아니면 IP가 있을까요? 눈여겨보는 IP 요즘에. 인기 이미 비가 IP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 뭐가 됐든 많은-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약 맺고 싶은 IP 같은 경우에는 살리오나 사넥스 캐릭터들이어서 뭐 리라쿠마나 한국은 먼자키, 크로미 뭐 이런 빅 IP들 계약 맺고 싶고요. 그리고 요런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좀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인기 있는 그런 IP들 계약 맺고 싶어가지고 조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올해 내로는 계약을 맺는 게 좀 하나의 뭐라 해야 되지? 로드맵 중에서 하나입니다. 빅 IP. 네. 보통 계약 기간 단위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른데 뭐 2년에서 5년 정도. 사이 정도. 네. 2년. 2년이요. 방금 이제 산리오를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1부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일본이랑 가깝다 보니까 일본 IP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현재 다루고 있고 또 다룰 예정인 IP들은 웬만하면 국내에 지금 현재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지금 주로 다루는 IP는 4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아따맘마여서 일본 IP고요. 그리고 하나는 로봇과 폴리어여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가 개인 작가님 IP인데 근데 요것 같은 경우에서도 안경만두라는 캐릭터는 뭐 일본, 중국, 대만 등등 중아시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한국에 더 집중하긴 하지만 당연히 글로벌 계획에 있는 그런 IP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깍두기라는 캐릭터도 작가님이 일본 진출에도 관심 많으시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항상 캐릭터들 볼 때 그냥 당연하게 글로벌적으로까지 같이 보면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거를 찾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유럽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북미나 또는 우리 전혀 알지 못한 남미 시장에 있는 IP를 가져오는 것도 수익 측면에서는 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혹시 리서치를 따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하고 계신지.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로드맵상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해외 IP들을 한국에 가지고 가져와서 오는 거. 인기를 끌거나 한국에 있는 것들을 또 해외로 수출하는 거. 네, 둘 다 로드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는 거의 뭐 우리가 VC 피칭을 하듯이 여쭤봐가지고 말씀을 잘하셔서 네. 계속 질문을 부르네요, 막.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1부에서 이야기 놔두지 못한 이제 대표님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한번 2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